매주 월요일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제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채로운 경제 시간인데요.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제가 좀 나아지는 건지 아닌 건지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마치 나아지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제 뭔가 좀 희망을 좀 느껴도 되나 이랬다가 막 들여다보면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여러분들한테 그걸 꼭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하고 이 시간을 가지니까 좀 똑똑해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자 오늘은 이제 설 명절 앞두고 한번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 채소 가격 이런 게 크게 뛰면서 장보기가 두렵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몇십만 원 들고 나가도요 아무것도 산 게 없는데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국가에서 이제 이 정보와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에서는 28만 원 정도, 대형마트에서는 38만 원 정도 들더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는 좀 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전통시장에서의 이런 그 비용에 비추어 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걸로 지금 나왔단 말이죠. 요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철 사례상에 필수로 들어가는 게 결국 과일이죠. 크게 과일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산품, 뭐 예를 들어서 식용유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과일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가 이제 17%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중하에서 상품 좋은 거 이제 우리 제사상에 놓을 거니까 좋은 거 놓을 거 아니에요. 차례상에 놓을 거. 크고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걸로 맛있는 해줘. 네. 그게 이제 뭐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후지로 이제 상품의 경우 25,000원이 29,000원으로 이제 17% 상승하고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 품종이 상품의 경우 17% 상승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이제 군산에서 지금 열심히 그 지역구에서 그렇죠. 선거 활동을 하니까 그 군산에 가면 대야장이라고 굉장히 큰 오일장이 열려요. 그 진짜 지금도 그 시골에서 그렇게 큰 시골장 열리는 게 많지는 않은데 거기 가면은 막 전주, 익산, 김제분들까지 다 오세요. 근데 지난주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과 이렇게 한 박스 있는데 예전에 제가 사과를 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가격하고 지금 가격 봤더니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17%가 올랐다고 하는데 체감으로는 2배다. 2배의 느낌이 네.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큰 막 좋은 상품이 아닌데도 한 박스에 이게 한 5만 원 넘게 이렇게 가격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게 과일 가격이 지금 장난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일시적인 이제 그 설을 맞이해서 되는 거긴 하지만 현재 전체적인 그 물가 상승에 대한 그 추세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딸기도 그렇고 여기 우리 갤럭시님께서 딸기 농장 일반 딸기를 직접 구매해봤더니 키로당에 3만 원이어서 놀랐습니다 이랬는데 제가요 정말 저희 집에서 딸기를 이렇게 작은 상자 하나를 샀는데 그게 38,000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통 두 층으로 쌓여져 있는데 한 층에 계산해 보니까 12개씩 들어있어요. 이게 알이. 그게 하나에 얼마짜리니? 38,000원이면 와 이거 1,000원도 넘어 한 개. 하나에 1,500원 정말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한 개 먹었어요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덜 오른 거예요. 덜 오랐다고요? 왜냐하면 사과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사과 작황이 안 좋아서 30% 생산량이 줄었거든요. 근데 30% 줄었는데 명절 때 생각해보면 아까 최 의원이 가셔가지고 보신 그거는 선물용 사과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이 시기에 딱 사람들이 사야 되는 거란 말이죠. 네. 사야 되는데 원래는 100이 있어야 되는데 70개밖에 없어. 근데 나는 선물 돌려야 돼. 영업하는 사람이고 뭐 가족들한테 그러네. 선물 돌려야 돼. 그러면은 무진장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네. 그러니까 작년 작황이 안 좋았던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보시면 오래됐지만 작년 3월에 무지 더웠어요. 그래서 3월에. 우리가 네. 너무 더워가지고 막 반팔 입고 다니고 그랬다고요. 네. 3월 중순까지 덥다가 3월 말에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갑자기 파카 다시 꺼내 입자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때가 사과 꽃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 한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이 확 줄었는데 작년에 그 냉해라고 보통 네. 그러는데 그 냉해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 기후변화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3월 달에 그렇게 더웠다 그렇게 추운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기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산량이 이게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아. 그 문제를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네. 이 명절 때 농산물 갑자기 비싸지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 보니까 예.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우스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하우스에서는 일정하게 기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우스 유지하려면은 뭐 기름이 들어가야 될거 더우면은 아니에요. 그렇죠. 더우면은 냉방해야 되고 추우면은 추우면 난방해야 난방해야 되고 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전기요금, 지금 말하는 기름 예. 다 들어가는데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산비가 다 올라가고 시골에서 지금 또 인건비가 장난 아니게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뭐 네. 외국인 노동자분들 쓰더라도 뭐 최저임금 이런 걸 받고 오시는 분들 없어요. 일하시는 분들 다 최저임금 이상의 그 인건비를 받고 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비도 엄청 올랐다라는 게 이제 아이고. 현재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통시장 기준으로 사과 3개가 15,000원이라니까 한 개당 5,000원인 5,000원 셈인 이죠. 거고 잦은 비, 병충 이런 것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근데 사과가 오르면 다른 과일들 덩달아서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대체용품을 그렇죠. 그것도 네. 찾게 되니까. 사과 비싸서 안 사려고 뭐 다른 거라도 알아보게 되니까 다른 것도 같이 오르는 거죠. 수요가 같이 늘어나니까. 파도 60%나 올랐다 그러고. 참네요. 진짜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과나 배와 같은 16대 주요 성수품 공급 물량을 26만 톤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대책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할인 지원율도 20%에서 30%로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뭐가 좀 해결되는 게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기후변화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아지는 거.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최 의원 말씀하신 그 생산비하고 유통비도 포함되거든요. 거기에 유통비 올라가는 거, 에너지 가격 뭐 자동차 기름값 이런 거 다 유통비에 들어가는 건데 기름값 엄청 오르고 그랬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물량을 늘린다는 건 결국 싼 거 수입해 와가지고 푸는 건데 그거는 지금 이 문제 두 가지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생산비, 유통비 주는 것도 아니고 기후변화 해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거든요.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그거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사실. 구조적인 문제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농가가 굉장히 영세하고 고령화되고 점점 줄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하시는 생겼을 때 분들.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 생기면 이제 작물을 확 바꾸거나 아니면 품종 개량하거나 이렇게 해서 확 바꾸거나 또 네. 이제 생산비 유통비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물량을 확 늘려서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물량을 좀 늘려서 대응을 하거나 이런 구조적인 경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네,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군요. 근데 이제 농가에서는 지금 어르신들 다 연세 드시고 계시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조금씩 이렇게 우리 농지개혁 이후에 조금씩 땅은 다 흩어져 있고 이런 상태가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네.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됐는데 요거를 이제 정부가 건드리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되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결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JO 쓰시는 분께서 작년 3월 뱃꽃 사과꽃 필 때 비가 왔어요. 수정이 안 되고 추워져서 꽃이 다 얼어가지고 제대로 뭐 열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최윤님도 맞아요. 뱃꽃도 그랬어요 이러시고 박국환님께서는 전통시장 대파가 6,000원입니다. 너무 놀랐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후 위기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이런 거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는 것도 문제였던 것 같고 또 이제 대목도 같이 껴있고 이런 게 총체적으로 좀 난국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그러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될 수 있을지 언제쯤 마음 놓고 장을 봐도 괜찮을지 향후에 과연 물가 안정이라는 게 돌아오긴 할 것인지 이게 또 걱정이라는 거죠. 한 번 오른 물가는 내려오질 않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네요. 우리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시기가 오는 거는 경제가 엄청 이제 망가진 거때나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고요. 근데 다만 지금 오르는 속도가 줄어들어서 약간 안도하고는 있지만 이미 오른 것이 더 안 오른다는 얘기지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당분간의 이 고물가의 고통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결국은 그 부분은 이제 정부가 앞서서도 이렇게 뭐 대형마트 할인율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들에 대한 대응은 하고 있지만 그게 근본적으로는 지금 물가를 잡는 데는 이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물가에 대한 좀 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이런 큰 문제예요. 이러면 또 소비를 줄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오히려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아까 계속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뭔가 정부가 돈을 풀고 더 돈이 돌고 그래서 소비가 부족한 거, 민간의 소비가 부족한 거를 재정 쪽에서라도 메꿔주고 해서 경제가 침체되지 않게 해야 되는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한국, 예. 물가 문제 얘기할 때 근데 꼭 짚고 싶은 게 사실 이 농산물 물가, 특히 과일 가격에 우리가 되게 민감한데요. 사실 과일에 돈을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농산물 원재료를 사는 돈이 얼마나 되냐면 소비자들 우리나라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00원 쓴다고 그러면 그중에 한 65원을 그냥 날로 된 농산물을 사거든요. 쌀, 과일 뭐 이런 거. 얼마 안 되잖아요. 핸드폰 가격으로도 한 30원 지출해요. 그 농산물 사는 거 전체 대비 내 핸드폰 요금이 한 반 정도 된다고요. 공산품은 훨씬 많고 한 뭐 300원, 400원 씁니다. 1,000원 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나가는 거, 집 관련된 거, 주거비, 그 다음에 누구 어르신 아프시면 나가는 의료비, 그리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 거 교육비, 요게 오르면은 그거는 무조건 내야 되니까 일단 내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지출하는 게 과일값 같은 거거든요. 그러군요. 그러니까 이 앞쪽의 스트레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이 스트레스를 줄여줘야지 결국 과일값이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해도 이게 여유가 생겨요, 사람들이. 아이고, 안 그래도 우리 애가 어제 집에 먹을 게 이렇게 없냐. 아, 과일을 주셨어요? 과일도 없냐. 이런. 내가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지난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0%라고 했는데 이게 재작년이죠. 2022년 3월 2.9%를 기록한 이후에 최저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 물가 관련해가지고 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라고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석유류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도 조금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니케이 지수 연일 최고치를 갈아끼우면서 일본 주식을 사는 국내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다는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주식이 조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부러운데요. 일본 증시가 도대체 얼마나 올랐고 왜 이렇게 오르게 됐는지 우리나라랑 도대체 뭐가 다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이제 그 도쿄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되는 니케이 지수가 90년대에 이제 우리가 버블 경제라고 일본 경제를 평가하는데 그때에 푹 꺼진 이후로 실질적으로 다 지금 최근에 상승해서 그걸 회복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엄청 오래 걸렸네, 근데. 그러니까 무려 3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어떻게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33년 만에 주가가 지금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는 국가의 그 이제 증시가 이렇게 화랑이 되면 분위기가 확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생긴 거죠, 일본에는. 우리 말씀대로 우리는 막 반대로. 지금 계속 반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부러워하실 만한데, 네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지금 언론에서 찍는 게 이제 실적이 개선됐다. 실적 예. 개선. 일본도 이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엔화가 낮게 지금 저평가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수출 실적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수급 개선.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를 좀 막 활성화시키려고 일본에서 그 이제 비과세 이제 한도를 좀 올려준 거예요. 우리 비과세 납입 한도를. 예, 우리나라도 네. 이제 ISA라는 그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가 있고 거기에 이제 비과세 해주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일본도 똑같은 게 있는데 그걸 최근에 이제 2배로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증시에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개선됐다. 네. 라는 두 가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꼽는 건데 저는 하나 더 꼽고 싶은 게 일본이 2013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간을 꾸준히 해왔고요. 굉장히 일관성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회사의 경영진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니네 주가 낮아? 왜 낮은지 분석을 해가지고 올릴 방안을 주주들에게 얘기를 해줘. 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해온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국가에서 정부가?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주가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게 만들었더니 그 기업들이
계속 뭔가 나아지게 하려는 노력을 했던 거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마련해서. 우리 회사의 재무구조나 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뭔지 뭔지. 계속 연구해 오고 그렇죠. 그런 거를 국가가 일관적으로 장려하면서 니네가 스스로 이 해답을 찾아라 이렇게 예. 얘기를 좀 했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실적 개선, 수급 개선, 저는 지배구조 개선 어허. 이 세 가지가 지금 어떤 일본 증시에 지금 이렇게 호황을 가져오는 주요한 네. 원인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배구조 개선이 제일 심각한 걸로 지금 얘기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제가 한 네. 가지만 덧붙이면 한미일 동맹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이 팍 줄었거든요. 2018년 대비 그렇죠. 좀 20% 줄어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요. 네. 일본은 중국 수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중국 가서 그냥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티격태격하고 한미일 동맹에서 뭐 전선 긋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장사는 장사대로 예. 또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중국하고 이제 뭔가 척지고 가서 팔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버려서 네. 그 부분이 사실 일본 증시 좋아지고 좀 일본 기업들이 실적 좋아지는데 영향을 준 겁니다. 일본은 진짜 맨날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말하면 너무 무식해 보이긴 그러니까 하는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안 좋아지고 우리 물건이 안 나가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더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사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교라는 부분이 결코 그냥 외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이 네,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의 대외 정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중국과 미국의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가운데서 균형을 잡아왔는데 그 균형이 깨지면서 지금 우리한테도 이런 그렇죠. 경제적인 주가로 나타나는 효과가 이제 드러난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가장 걱정했던 게 중국에 대한 너무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니까 앞으로 우리 수출이나 이 대중국 뭐 의존도가 좀 낮아지는 거는 낮아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경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 막 딱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좀 나라님들께서 이런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이 엔화값도 한번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네. 엔저 현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이 바닥인 줄 알고 내가 산다. 근데 더 지하가 나오더라. 이래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엔화 사는 움직임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어서 좀 어떻게 이득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될까요? 좀 올랐죠. 그래서 지금 한 900원, 그러니까 100원당 900원, 뭐 그렇죠. 이런 100엔당 900원 네, 정도까지, 100엔당 900원. 100엔당 한 850원까지 갔었는데 그땐 너무 낮다 싶었는데 지금 좀 아리까리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일본 성장률하고 임금 상승률 두 가지를 좀 봐야 돼요. 진짜로 경제가 좋아지는 건지는 말씀하신 대로 좋아지는 분위기가 된 건 맞아요. 주가도 오르고. 근데 경제 성장률 어쨌든 작년에나 2%까지 갈 것 같은데 올해는 또 1%대라고는 해요. 그래도 플러스로 되긴 하니까 좋긴 하지만 또 그게 진짜 견조한지 보려면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는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는지 봐야 되는데 그거 한 봄쯤 결정될 것 같아요. 봄까지 한번 지켜보고 봄에 또 일본은 또 춘투라고 그래서 3월 달에 임금 다 결정되거든요. 네, 네. 임금이 좀 오르는 게 보여야 또 중앙은행이 돈을 금리를 주고. 올리고 네. 할 거예요.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 주변에도 나 이거 타봤어요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괜찮다 싶었는지 7월부터 심야 자율주행 택시도 운행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거과 관련해가지고 언제부터 이 자율주행 택시 운행되는 건지 사실 이걸 탄 사람들 조금 불안함이 있긴 해요. 내 목숨 내걸고 타는 거예요. 지금 공짜라서 타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타도 됩니까 우리? 일단 이제 무인이라고 하지만 아예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옆에 앉아있죠. 예, 네.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돌발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는 7월부터 이제 그 밤 시간대, 예, 왜냐면은 이제 밤에는 저희가 대중교통이 안 다니니까 그 시간대 아마 이제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내가 테스트하는 그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실험 대상인 것처럼. 그렇지. 네. 그런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안전 요원도 있고 또 이제 그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이런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보험 같은 거 다 이제 가입이 돼 있다고 하니까 뭐 결국은 필요한 분들은 한 번씩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한번 신기해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직 안 타보셨군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강남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갈 거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정부터 5시까지 지금도 어쨌든 자정부터 운영하고 있고 택시도 그런 식으로 좀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경찰청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 자율주행 버스와 이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한 5년 전에. 예. 근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들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라던가 이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거랑 그다음에 실제 이제 철학적 가치가 좀 있는 거였는데 돌발 상황에서 A를 칠 것인가 B를 칠 것인가 할 때 누구에게 핸들을 돌려가지고 할 것인가 그 판단을 이 버스나 택시가 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 탓이냐 뭐 이거는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경우는 도입이 됐는데 사고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상용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진짜 철학의 문제입니다만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뺏겨지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젖어들면서 사실 다 바뀌는 거죠. 옛날에 버스에 그 안내양이라는 안내양이 있었어요. 이름으로 우리 부르던 그 네. 수금원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일자리가 처음에 없어질 때도 사람들이 거기다 돈통을 놔두면 사람들이 잘 내겠냐부터 시작해서 그 일자리 어떡하냐까지 다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운전도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뭐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이제 없어질 것 같고 네. 최근에 연초부터 인공지능 때문에 미국에서 23,000개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그런 발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고 전환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일자리를 전환할 수 있게 도울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일단은 좀 깊이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이제 문제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소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를 오래 하셨던 기본소득에 네.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나 이런 AI가 결국은 일자리를 대체하면 거기서 나오는 아무튼 기업의 이익은 또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기업의 이익들을 어떻게 국가가 또 세금으로 받아와서 또 이제 뭐 기본소득이나 아무튼 그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라는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채로운 경제 시간에 다룰 뉴스들은 좀 저희가 달아봤고요.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자면 매우 아쉽고 죄송한 마음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채로운 경제가 사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분 저는 같이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됐는데 왜 이러는 건지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인사하실까요? 네, 저는 재밌게 잘 말씀 나눴는데 너무 아쉽고요. 네, 그렇지만 정말 또 아쉬워요. 점심시간에 저희 끝내주는 경제에서 똑같은 뉴스토마토 채널이에요. 조금 네. 기다렸다가 그때 네. 더 많은 말씀 나누게 되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이 교수님이야 지금 경제 끝내주는 경제 하고 계시니까 덜 아쉬운데. 제가 가장 네, 아쉽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 왜? 이거 저 때문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러면 안- 출마자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 출마자들에 대한 이제 방송 그 출연이 그 선거법상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근데 우리 유튜브 채널이니까 뭐 무방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또 뉴스토마토도 언론사니까 뭐 네. 정책상 그렇게 이제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이제 출연을 중단하기로 해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요. 아무튼 뭐 총선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자리 꼭 저기 네, 비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다 보존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두 분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이원재 교수 그리고 최희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